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게 골자긴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시설별 모임 인원, 또 시간 등에서 방역이 완화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내용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키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오늘 부랴부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요.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당내 의원 전원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했다며 국감이 끝난 뒤 만나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일배 수준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 발언에 발끈했던 이 전 대표가 이른바 원팀 지원에 얼마나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저녁 주제와 상관없이 2명씩 1대1로 맞붙는 첫 맞수 토론에 나섭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 확보를 가진 성남시의 당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 전날보다 200명 넘게 줄어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일부 지지자에게 대해서 일배 수준이라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저녁 첫 맞수 토론에 나서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라며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모두 원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후보 최종 선출 후 처음으로 당내 의원 전원과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인데요. 첫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국감이 끝난 뒤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경쟁 기간 작은 갈등을 넘어서서 큰 힘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이 마치 일배 수준이라며 비판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성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해단식에서 다신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면서 송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죠. 이 지지자들을 위한 달래기 발언으로 분석되는데 공동선대위원장 수락 여부 등 원팀 지원에 얼마나 나설지가 화학적 결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주자들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방식이 기존과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 간 맞붙는 첫 번째 맞수 토론입니다. 후보 4명이 2명씩 2개 조로 나눠서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토론회에서는 특정 후보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사이 우호적인 발언이 오고 갔고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서도 동맹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런 암묵적 연합 전선에 맞서는 집중적인 견제가 오가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각 사법부 판단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에 대한 공세 수위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를 찾아서 침소봉대했다면서 이제 본인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법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승과의 관계도 비꼬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또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화천대 이후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안일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면서 면죄부 수사를 한다면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윤 전 총장 캠프의 선대 본부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부실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홍준표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지만 법조 카리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도 중앙지법과 행정법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여야의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성남시청 앞입니다. 네, 자 검찰이 오전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서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그리고 정보통신과 등으로 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때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최소 1,100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검찰은 당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역할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업 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들을 확보하고 당시 자료를 작성한 성남시청 직원들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그중에서도 예전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검찰이 찾고 있는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와는 다른 휴대전화입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전화는 검찰이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경찰이 CCTV를 분석해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서 최근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바꾼 것이고 이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과거부터 썼던 휴대전화인 만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 2시에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어젯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이 곧바로 보강 수사에 나섰다. 일련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오전에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에 더해 김만배 씨 재조사 등으로 추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한 검증과 자금 흐름 분석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해 핵심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김만배 씨 구속 기각 사유부터 좀 볼 텐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게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좀 뭐 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혐의에 좀 다툼이 있을 때, 그렇죠. 뭐 애매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좀 사실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따지는 건데 지금 저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른 말로는 원래 증명을 하는 가장 말단이 소명인데 네. 그 소명조차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라서 사실상 뭐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조금 꼼꼼하고 탄탄하게 영장이 청구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재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발부가 될 거다 아니면 기각될 거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조금 앞서가 판단했는데 이거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영장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 판단에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검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장은 최대한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영장은 범죄를 소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수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공소장에 나머지 그 범죄 사실을 다 적으면 돼요. 저희들이 사건을 딱 봤을 때 이게 상해치사 사건이냐 살인 사건이냐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할 때 네. 보통은 상해치사로 영장을 치고 사후에 수사를 해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서 공소장에 살인죄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살인죄로 급하게 영장을 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냐.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예, 증명 안 됐다. 예. 그럼 영장 기각이 되는 건데 이 영장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뭐 나머지 내용은 논외로 치고 755억에 대한 뇌물의 입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700억은 사실 뭐 녹취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논외로 치고 예. 이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은 김 씨,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남 씨, 네. 그리고 회계사 정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유동규 지금 전 성남 그 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이 700억을 달라 약속이라는 그런 의사가 나왔다면 사실 이 약속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속했는 게 뭐 검언의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려고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걸 곽상도 의원이 받은 걸로 의유를 하려면 진짜 우리가 최순실 사건에서 최서원 사건에서 알다시피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 보통 판례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돈 받은 걸 남편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다 큰 아들과 곽상도 의원이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곽상도 의원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동규 씨가 피의자가 구속을 했는 5억이 있으면 그렇게만 집중적으로 딱 영장 치면 이 영장 나오는 거거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을 강조해서 1억만 넘더라도 엄청난 네. 형량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1억이냐 700원이냐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1000m 물에 빠지나 3m 물에 빠지나 똑같이 익사할 위험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유동규 씨가 8억을 받았다라고 보면 그중에 5억이 김만배로부터 갔다는 거는 유동규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그건 소명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만 좀 갔으면 영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영장이 발부되는 각이었어요.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어떤 각이 아니라 발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정말 좀 더 크게 넓게 많이 노력하고 열정을 담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그 구속영장이 전체는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구속영장 관련해서 혐의가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 많이 나도록 해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 이게 최소한 1,163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를 대가로 이제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5억은 지급을 했다. 1억은 현금 그리고 4억 수표 얘기했다가 나중에 5억 현금으로 그냥 말을 현금으로 바꿨고 바꿨죠.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을 뇌물로 줬다.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473억 중에서 55억이 용처가 불분명한데 횡령 혐의. 이렇게 4가지를 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 판정이 났고 사실 뭐 배임 쪽 입장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남시청에서 사실 이게 화천대유가 있으면 이 안에 초과 수익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과 수익이 있으면 그 초과 수익을 성남시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사실 성남시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인데 이 초과 수익에 대한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못 가져왔다.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게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인데 그러면 원래 유동규 씨가 그런 어떤 그 초과 수익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당겨왔어야 되는데 안 당겨왔는 게 이게 이제 배임이고 여기에 김만배 씨가 이제 공범으로 가가 있으니까 사실 성남시청에 있는 압수는 조금은 빨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없어졌는지가 정당하면 이게 배임죄가 안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특단의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 어제 뭐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국감에 나오셔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압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들을 때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압수영장을 만약에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리고 청구했다는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국감장이지만 참 조심스러운데 이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그러면 성남시청에서는 어제 영장 청구가 되어 있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미리 부분 대비할 아니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자, 뭐 수사가 왜 이렇게 좀 늦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영장 청구 범위를 좀 좁혀서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 수사 상태로 이제 더 수사에 진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럼 범위를 좁혀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해서 기각이 됐을까? 이와 관련해서 뭐 야당은 대권 주자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뭐 일부러 기각받으려고 한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설마 대한민국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4차장께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검찰청 문 닫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많은 뭐 위원님 포함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면 기각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정도로 좀 광범위한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뭐 결국 법원에서는 영장이 이제 발부 안 되었기 때문에 입증 안 된 부분, 소명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마 수사라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 정도는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취재를 검찰청에 좀 했는데 검찰청 내부에서는 수사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 부분에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실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1,100억에 대한 배임죄라든가 아까 뭐 755억이라는 그 어떤 뇌물죄의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횡령 같은 부분도 뭐 53억이 용처가 불면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증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사실 녹취록도 듣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 녹취록은 분명히 이게 정황 증거일 수가 있고 녹취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입증되어야 되고 그 녹취록에 들려 있는 내용이 특신 상황,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원에서 틀지 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증거 능력이 아직 확인도 안 됐는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다. 그러면 사실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 능력에 얼마만큼 신빙성을 줄 거냐인 증명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능력 자체가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러니까 들려줄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탄탄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고 혹시 저 기자님들이시니까 이렇게 백브리핑이라고 조금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김만배 씨 한 번 더 부른다라는 게 아마 일반 기자들한테 그냥 들려줬던 검찰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거는 확인을 조금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왔다면 조금 그 당시에 수사가 조금 덜 되어서 나머지 수사가 조금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검찰 안에서는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법조 기자단들한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건 확인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지금 청구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각이 되었으니까 오늘 뭐 검찰이 적극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지켜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좀 검찰이 꼼꼼하게 수사하셔야 돼요. 그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 소환 조사도 한 번이었고 네네. 이제 뇌물 혐의 받는 곽상도 의원은 아예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뭐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과연 영장 이제 발부가 될까 의문이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 예전 휴대전화 그러니까 당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이제 뭐 지인 집에서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좀 나오면은 뭐 포렌식 등을 거치면 그때 당시 좀 의문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면 이 잠금 장치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잠금 장치를 열면 안에 있는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게 예. 제가 이 휴대폰을 만약에 바깥에 첫 번째 던진 휴대폰 있으면 제가 검사면 이 휴대폰에 있는 통신 계좌 먼저 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통화가 누가 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넌 무슨 통화했냐?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도 녹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휴대폰 이미 제출받았으면 굳이 지금 있는 이 휴대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안 나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언론에서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경찰이 이걸 필요하다라고 영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좀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통신영장은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안에 옛날에 과거에 있던 휴대폰 안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외에 그분이라는 건 누구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과 통화를 했는 내용도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어제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이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수사하면 이거 나올 수 있는 수사 부분이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탄탄하게 좀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그분 발언 좀 보겠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제 국감장에서 질문이 갔고 이 녹취록 속 그분이 뭐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또 야당 의원들이 아이고 확언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뭐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뉘앙스가 약간 두 개가 달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그냥 수사 중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거친 부분이 나왔는데 예, 예. 수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수사에서 그 부분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그 위로 향하는 수사는 반드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중간에 자르서는 안 되니까 네네. 그분이 누군지는 정말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지금 이거 안 하면 특검으로 가야 돼요. 특검으로 가야 되니까 검찰이 좀 명운을 걸고 좀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사실의 진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이게 시기는 뭐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그러니까 뭐 과거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시기는 아니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성남시장이 아닐 때긴 합니다. 이 부분 그런데 뭐 이해 충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검사의 윤리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검사 윤리강령 구조일 거예요. 구조에 보면 예. 회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피. 회피라는 규정이 있는데 회피가 1항은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사건 관계인의 변호 활동을 했을 때는 무조건 회피해야 돼요. 그럼 사건 관계인 중에 성남시청 법인이잖아요. 예. 그 법인의 고문이란 역할이 변호사로서 하는 역할이었다면 그리고 고문을 받고 법률 자문을 했다면 그건 당연 회피. 법률적 고문이었다면 회피를 예,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는 된다.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당해 사건과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호수 총장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법률적으로는 그 고문이 법률적 고문, 즉 변호사 활동을 했다면 그는 검사 윤리 강령상 당연히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여쭤볼게 시간 별로 없으시니까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조만간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사실 입만 바라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뭐 어떤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척되고 뭐 이런 좀 쟁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남욱 변호사가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지금은 김만배 씨 이외의 나머지 3명 정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남욱 그러니까 변호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르는데 어떻게 도르는지를 아마 걸어놓았을 거예요. 그럼 도르면 딱 그 사람이 도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갔을 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체포나 긴급 체포가 아니라 임의 동행을 해서라도 임의 동행으로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실의 실체 관계를 밝히고 관계되는 검언이 있다면 그 검언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 계좌 이런 걸 좀 보여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검찰의 이제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CCTV를 확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10살 아들을 둔 김모 씨. 지난 7월 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세 치료를 위해 아들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같은 병동에 있는 60대 환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면담 시간에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 자체가 다 원망스러웠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같은 층에 입원한 60대 환자 A씨가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어디로 가자고 했어? 6층 번째 거기. 6층? 밤에 두 번째? 응. 아프게 했지. 여기 엉덩이랑 뽀뽀. 병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CCTV에는 A씨가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분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나오거든요. 들어갔다가 한 3분 있다가 한번 나오고 들어가서 뭐 한 2, 3분 있다 또 나오고. 피해 아동은 A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날마다 번번이 라면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가지고 간 것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나가자마자 라면을 준 거야. 그 할아버지가 라면을 왜 준 거야? 그게 뽀뽀했다고. 병원 측은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와 피해 아동이 머무는 층을 분리했습니다. 폐쇄병동이라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병동인데도 병원의 관리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찰 수사를 정확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가야겠죠. 부모는 당장 병원을 옮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습니다. 간호병사에 따로 있는 병원을 저희도 좀 찾아봤어요. 저는 치료가 없어서 저희도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찰은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배달 노동자 1000여 명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20일 진행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배달 서비스 지부는 오늘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 부동산 수수료의 최고요율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서 오늘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이 25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사적 모임 같은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달라진 부분들부터 좀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화됩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이 있으면요. 수도권은 최대 8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이런 완화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데요. 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 운영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에서도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실내는 20%, 실외는 관중석의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을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 시작과 함께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을요, 새 방역 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 체계를 유지한 뒤에요,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에 집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뒤인 다음 달 초 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진자 추이 상황을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몇 명 발생했습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84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670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입니다. 환자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0명, 경기도 606명 등 수도권 환자만 1,300명대 후반대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수도권 환자 비율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충북 48명을 비롯해서 대구 37명, 경북 34명, 전남 24명 등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8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서 방역 당국의 걱정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임 제한이 완화되지만 서울 도심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등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일상 속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했던 곳에서도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율현동 태권도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 태권도 학원에서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태권도 학원은 확진자가 나온 뒤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자가격리자 중에서 추가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0일 이곳 원생이 처음으로 확진됐는데요. 다른 원생과 가족 등으로까지 번져 지금까지 관련해 50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대부분 잘 착용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격렬하게 운동하며 기합 소리를 냈고 원생들은 여러 개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11명 늘었습니다. 지난 1일 거주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최소 5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개 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사자 휴게실은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위치해 감염이 전파되기 쉬웠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거주자와 종사자 사이 감염도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성원들이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친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었던 곳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강북구 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명이 추가돼 누적 25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최소 6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된 지난 9일부터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간병인 1명이 확진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15명, 입소자 37명 등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달합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한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3일 근무자 3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새 누적 확진자가 15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율현동 태권도 학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17.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비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전체 확진자 1,684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뺀 비수도권 확진자는 293명, 17.4%입니다. 지난 7월 40%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비수도권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등 방역 수칙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광주와 울산, 세종을 제외하면 11개 시도에서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 감염자 수가 많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부터 시작된 외국인 중심 확산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충북 확진자는 모두 48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청주에서는 외국인 종교 모임과 관련해 감염이 이어졌고 진천 공사 현장과 제조업체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규모가 큰 곳은 어제 하루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당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틀 사이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지난 8일 시작된 달성군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도 반복해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과 충남, 부산 등에서 어제 하루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지만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 다음 주부터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부쩍 늘어난 접종 완료자를 어떻게 확인할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일상 회복이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그 백신 접종자, 완료자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소요돼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안 하던 배달까지 하며 버텨오던 카페 업주도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소상공인들만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출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날이 막막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특히 2년 가까이 아예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문 닫는 사례가 넘쳐난다며 제대로 된 생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도 법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움직이는 리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님들 1원이라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월급에서? 정상 영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는 만큼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은 자율에 맡기고 방역수칙 위반 책임도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의 자세한 내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적 모임 인원이 조금 달라졌는데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서 8명,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6명 포함해서 10명,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죠?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나서부터 몇 번의 완화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오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9월 초만 하더라도 인원 제한이 2+4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에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원 제한을 한 번 더 늘리는 이런 조치가 나온 듯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절충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4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단지 그 효과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더 버티실만 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10월 달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확진자가 3,000명대가 나오면서 확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이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조금 우리가 완화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역 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조치를 얼마만큼 풀었을 때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에 대한 예상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는 지금처럼 하나씩 그리고 단계를 조금씩 우리가 완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수학처럼 딱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방역, 경제 다양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위험도가 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뭐 수도권에서도 영업 시간을 좀 이제 풀어준 곳이 있습니다. 뭐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수도권은 두기로 했고 대신에 이제 독서실이라던가 뭐 스터디 카페, 뭐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들인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눈 겁니까? 네, 그런 업종이나 형태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다뤄오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장소에서는 감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한 업종을 정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런 위험한 업종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이라면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많은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부터는 점차 규제를 완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식당이나 카페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건 10시까지로 그냥 현행 유지로 결정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님들 이론이라도 손해본 거 있느냐 이런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도 듣고 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자영업자의 지적을 정말 전문가들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명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개의 균형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는 이때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몇 번이나 겪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는 여러 가지 조치가 병합되어서 완화되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 제한을 우리가 늘리게 되면은 영업 제한 시간을 유지를 하고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면 인원 제한을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접근 방법입니다. 네. 자, 뭐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 4단계 뭐 지역 일부에서도 스포츠 경기 기존에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접종이 완료됐다는 이제 전제하에 좀 수용 인원의 일부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관중들 꽉 들어차고 이런 거 보면 좀 생경하기도 하고 뭐 부럽다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조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서 외국에서는 지금 경기장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예.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외 시설, 특히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은 방역상에서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접종이 완료된 분들만 들어가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야외이기 때문에 환기가 매우 잘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취식을 하지 않는 등의 규칙을 지키신다라면 저는 방역상에 있어서의 위험은 적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 조금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비 신혼부부들 시위까지 있었는데 결혼식 인원도 많이 풀립니다. 기존에는 뭐 최대 99명 그리고 식사를 제공 안 한 199명까지였는데 지금 미접종자 49명 포함해서 식사 제공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거죠?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스포츠 경기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셨던 게 이런 경조사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적인 행사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에는 특별한 확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리두기 조정안이 그 3주간인 2주로 이제 되면서 아까 저희가 뭐 보도에서 얘기했지만 18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 날짜를 뭐 11월 9일 정도 얘기했다면 이게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또 일주일을 더 하진 않을 테니 좀 당겨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로드맵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되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조치에서 미래의 조치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로드맵이 나오는 시기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로 어느 정도 지금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지금 일단 2주가 연장됐는데 바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일정을 알려주고 한 번 더 뭔가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얼마만큼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서 미래의 이제 시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이 접종 완료율이 85%에 이르면은 이론적으로 마스크가 없어도 델타 변이에 대응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방대본에서 해당 발언을 일부 정정하는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권준욱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긴 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어제 발언 같은 예.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더 감소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단독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거나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이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크를 바로 벗어던지고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해를 분산시키면서 인명 피해도 줄이면서 사회경제적인 회복도 꾀할 수 있는 그런 중간의 절충 지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든지 위드 코로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당분간은 봅니다. 마스크는 계속 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하겠군요.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가장 나중에 실내 밀집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순간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완료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접종률이 이제 맞는 키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뭐 접종 완료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뭐 이 정도, 뭐 몇 퍼센트에서 이 정도. 근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지 뭐 등등등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70이면 어느 정도, 80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갈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가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접종률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역이나 의료 체계에 있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중환자 병상이나 역학조사 역량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완화했다가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필요한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단계의 기초적인 존재 조건이지 그것을 만족했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하나씩 풀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역이 조금씩 완화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환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처 방안 좀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미 단계적인 일상 회복 단계에 진입한 서구권 국가들과는 양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영국과 덴마크,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어도 예전보다는 유행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가 평상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요. 중환자도 그때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이고요. 점진적인 접근을 해서 이 피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려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중환자 병상이나 역학조사 역량에 있어서도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 FDA 자문위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뭐 중증 고위험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는데, 애초 이 FDA에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접종 뭐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62세 고위험군에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화 예방 효과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 접종을 권고할 때에는 잠재적인 피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은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체 함량도 높고 그다음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조금 높다라는 데이터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속도가 화이자보다는 조금 느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접종을 하는 게 분명한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얀센 추가 접종 여부도 곧 결정이 날 예정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부스터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얀센 백신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차 접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얀센이 아니라 다른 네, 얀센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교차 접종을 해드리면 효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아까 변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변이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파우치 소장, 미국 파우치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강력한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델타 변이가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변이 등장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틀린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특히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정도가 회복한 뒤에도 6개월 넘게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화이자 맞고 증상이 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게 참 인과성 증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투명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인과성이 확인이 안 된 백신의 이상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장기 합병증에 대해서는 폭넓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롱코비드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불가능한 회색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르웨이 남부 소도시 콩스베르그에서 화살 공격이 발생했는데 노르웨이 당국은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으로 도심에서 사냥하듯이 활을 쏴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2만 6천 명의 소도시 콩스베르그. 도심 거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 콩스베르그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활을 쏘아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마치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Nei, altså jeg visste ikke hva som var på gang og skjedde, så nei, jeg skjønte ingenting. Men da jeg fikk vite etterpå hva som skjedde, så ble jeg jo redd, livredd.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 치안국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Det er ingen tvil om at selve handlingen framstår som om det kan være en terrorhandling, men det er viktig nå at etterforskningen går, og at vi får avklart det som er motivene til den som er siktet.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37세 덴마크 국적의 남성으로 이미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익 극단주의자가 폭탄과 소총으로 77명을 살해했던 노르웨이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범죄율이 낮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교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재산이 많은 남녀만을 골라서 만남을 주선한다고 홍보해온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 해킹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데이팅 앱 골드스푼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스푼은 전문직이나 자산가 인증을 위해서 신분증은 물론 차량 등록증과 졸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까지 개인정보 문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비 지나고 나면은 휴일에 기온이 뚝 떨어지나 보군요. 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면서 한낮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이렇게 흐린 날씨만 이어지겠지만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가을비가 지나겠는데요.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주말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휴일에는 첫 영하권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이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무려 1도선까지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내륙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큰데요. 이 특보가 발효된다면 한파특보가 확대된 2004년 이후로 가장 빠른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에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완전한 원팀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국민의힘 4명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145일 남은 대선 전국 잠시 뒤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